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여성입니다. 특별할 것 하나 없이 살아온 제게도 남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건 아마 엄마라는 존재 때문일 겁니다. 자식을 향한 엄마의 마음은 바다처럼 넓고 깊다고 하잖아요. 비록 제가 직접 엄마가 되어보진 못했지만 말이에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희 엄마에 대한 사연입니다. 제 경험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담담하게 마음을 내려놓고 풀어볼까 합니다. 저에겐 8살 아래 여동생이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꽤 나는데도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자랐어요. 아니, 어쩌면 우리 둘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제가 중학교를 거의 마칠 무렵이었습니다. 저희 자매를 돌봐줄 부모님이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술로 세월을 보내며 자식 부양에 관심이 없었고, 엄마는 춘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다행인 건 제가 또래보다 생활력이 강했다는 점입니다. 주정뱅이 아버지, 가출한 엄마, 그리고 이제 막 초등학생이 된 어린 동생. 앞이 캄캄한 상황이었지만 저는 그러려니 받아들였습니다. 원래 부모님께 의지하지 않은 지 오래였으니까요.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동생이 어른이 될 때까지 제가 돌봐야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억지로 고등학교에 진학은 했지만 공부는 엄두도 못 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바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야 했거든요. 학원, 전단지, 패스트푸드점, 고깃집. 정말 많은 곳에서 일했는데 기억도 잘 나지 않네요. 제가 버는 돈은 우리 자매의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낡은 집이 있어서 쫓겨날 일은 없었고, 할머니가 가끔 주시는 용돈과 제 수입을 합치니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물론 한창 갖고 싶은 게 많을 동생에게 다 해줄 순 없었지만요. 동생도 언젠가부터 제가 부모 역할을 대신한다는 걸 알았는지 조르거나 칭얼대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자매는 일찍 철이 들어버린 셈이죠. 여기서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겁니다. 왜 아버지는 폐인처럼 살았고 왜 엄마는 갑자기 집을 나갔는지 말이에요. 가만히 돌이켜보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저희 집이 그렇게까지 개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엄마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던 아버지의 모습도 기억나고 방긋방긋 웃던 엄마의 미소도 생각나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크고 작은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동생이 태어난 후부터는 나를 세우는 일이 더 심해졌어요. 전생에 원수였다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였죠. 처음엔 동생이 태어나서 부모님이 싸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까지 자주 싸우진 않았다고 여긴 거죠. 그래서 한때는 동생을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을수록 알겠더라고요. 우리 가족 중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동생뿐이라는 사실을요. 두 분 사이는 점점 멀어지기만 했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 현상은 제가 중학교에 다닐 때까지도 이어졌죠.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바로 그날이 오고 말았어요. 하긴 엄마의 태도가 뭔가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평소 해주지 않았던 불고기를 해주시질 않나? 저랑 동생에게 운동화를 한 켤레씩 사주질 않나? 하지만 눈치가 백단인 저도 설마 우리 엄마가 자매를 버리고 가출을 할 것이라고 생각조차 못했네요. 엄마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셨고 이튿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도 엄마를 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엄마의 짐이 싹 빠진 걸 알게 되자마자 담배부터 입에 무시더군요. 어린 동생은 엄마를 찾았고 전 나흘 만에 엄마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회상해봐도 아버지의 반응은 무덤덤했어요. 그저 올 것이 왔다는 미적지근한 태도였네요. 아버지는 목이 다 늘어난 러닝셔츠 바람으로 벽에 기대어 공허한 시선만 TV에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곁에는 빈 술병들만 하나둘씩 늘어가고 있었죠. 내 엄마는 춘바람이 나서 딴 놈한테 간 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네 엄마 찾지 마. 아버지는 이따금씩 그간 꾹꾹 눌러온 분노를 술 기운을 빌려 저희에게 터뜨리셨습니다. 아버지의 분노가 저희를 향할 때마다 어린 동생은 펑펑 눈물을 쏟았고 이미 냉소적인 마음이 가득했던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엄마의 가출이 원망스럽긴 했지만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지지고 볶는 두 분 사이는 어차피 파국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언니, 엄마는 진짜 안 돌아와? 우리가 안 보고 싶을까? 엄마는 안 돌아와. 그리고 우리 생각도 하지 않을 거야. 엄마는 우리보다 자기가 더 중요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성희, 너도 엄마 생각하지 마. 그럼 괜히 더 보고 싶기만 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생각이 나는 걸 어떡해. 밥 먹을 때도 생각나고 학교에서도 생각나. 비 올 때도 생각나고 해가 뜰 때도 생각나는 걸. 어린 동생에게 엄마의 빈자리는 너무 컸을 겁니다. 제가 아무리 메워보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도 전 동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술병 붙잡고 신세 한탄만 했던 아버지 대신 동생을 챙겼고, 그런 아버지가 2년 만에 세상을 떠난 후에도 동생의 유일한 엄마이자 아버지가 되어주었습니다. 처음에 친인척들은 졸지에 고아가 돼버린 우리 두 자매에게 관심을 보이더군요. 가끔 생활비도 붙여주시기도 했고 부식 같은 걸 보내주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그런 관심들은 오래 지나지 않아 점점 꺼져갔습니다.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는 아무도 저희에게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분들을 원망하진 않았어요. 기대가 없었으니 실망도 없었던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 속이 무척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선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살았어요. 저는 동생의 유일한 보호자였고 동생은 저의 유일한 목표였네요. 동생을 잘 보살피는 게 저의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최선을 다했어요. 그 때문인지 동생도 제게 의지하며 학창 시절을 무사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동생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을 때 제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르실 겁니다. 막상 저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일만 하면서 살았지만 마치 동생의 행복이 저의 행복인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대학 합격 소식을 전하던 동생은 눈시울을 붉히며 절 조용히 끌어안더라고요. 언니, 정말 고마워. 언니가 아니었으면 이런 날은 절대 오지 않았을 거야. 이게 다 언니 덕분이야. 이게 왜 내 덕이야. 과외 한번 시켜준 적도 없는데. 밤낮 없이 열심히 공부한 내 덕이지. 잘했어. 내 동생, 정말 축하해. 이제 언니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 진짜 너무 기쁘다.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뭔지 알겠더군요. 그동안 동생과 함께 해온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곧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의대를 합격한 동생의 뒷바라지는 아직 까마득했거든요. 벌써 마음 놓고 나약해질 순 없었죠. 아니나 다를까 동생은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언니, 이제 언니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이제 내 뒷바라지는 그만하고 이젠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네가 뭘 알아서 해? 의대 학비가 좀 많은 줄 알아? 네가 알아서 할 수준이 아니라고. 넌 아무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나 해. 언니가 너 뼈 빠지게 일해서 뒷바라지 해주는 거 알지? 그거 갚으려면 너 훌륭한 의사 돼야 된다. 언니 말 무슨 뜻인지 알아들어? 언니는 지금까지 희생만 하고 살았잖아. 이제 언니도 언니 인생 챙겨야지. 언제까지 내 뒤치다꺼리만 하고 있을 건데? 네가 잘 되는 게 내 인생 목표야.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 네가 그렇게 고마우면 의사 돼서 갚아. 그게 더 빨라. 언니,
동생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고 빡빡한 인생을 살았는지 말입니다. 저라고 제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우고 떠나버린 엄마가 왜 원망스럽지 않았겠어요. 상황이 너무 힘들고 막막했지만 엄마나 아버지처럼 포기하고 싶진 않았어요. 되든 안 되든 죽을 만큼 최선을 다해보리라 마음을 먹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고난을 극복하며 여기까지 온 것이었죠. 저는 의대에 다니는 동생 뒷바라지를 이악 물고 해냈어요. 아침 해가 뜨고 저녁 해가 질 때까지 돈을 벌었습니다. 동생이 훌륭한 의사가 될 때까지 절대 마음을 놓지 않았고, 그런 제 마음을 잘 알았던 동생도 최선을 다해 공부에 매진을 했죠.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흘렀고, 드디어 동생은 의사면허 시험에 당당히 합격을 하고 레지던트가 되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의사라는 이름으로 둥지를 떠날 때가 온 것이었어요. 그때 감격은 이루말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벅찬 감동이었네요. 웬만하면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저도 그때만큼은 감정을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동생과 마주 앉아 거하게 차린 음식을 먹다 말고 동생과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니, 이제 진짜 편하게 살아. 나랑 약속할 수 있지? 이제 내가 언니한테 갚을 차례야. 내가 언니 원하는 거 다 해줄 거야. 됐어. 난 이걸로 충분해. 우리 성희가 이렇게 의사가 됐다니. 언니가 믿어지지가 않는다. 의사 동생을 둔 기분이 그 달달한 걸. 이게 다 언니 덕분이라고. 언니가 허리가 휘도록 번 돈으로 공부한 거잖아. 언니, 이제 마음 놓고 있어. 내가 앞으로 언니 인생 챙길게. 그래, 알았어. 알았으니까 경험 잘 쌓고 열심히 공부해. 알았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동생이 나중에 좋은 짝을 만나 시집을 가려면 미천이라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또 열심히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괜찮았어요. 이제 동생의 꿈을 이뤘으니 제 꿈도 이뤄진 셈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은 쏜살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 나 만나는 사람이 있어. 어? 만나는 사람? 누군데? 어디서 만난 사람인데? 병원에서 만난 선배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언니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우리 밥 먹자. 그래, 그러자. 우리 동생이 누굴 만나는지는 알아야지. 동생에게 짝이 생겼다는 소식은 제 마음도 설레게 만들더군요. 부디 우리 동생 고생시키지 않을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조금은 긴장된 마음으로 동생의 남자친구를 처음 대면하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성이랑 만나고 있는 강동수라고 합니다. 네, 반가워요. 성이랑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성이랑 밤낮 없이 붙어 지내다 보니까 그만 정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런 말씀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성이 울리지 않고 잘 살 자신 있습니다. 사람이 의사답지 않게 엉뚱하고 순수한 면이 있더군요. 이렇게 밝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 동생을 아끼면서 잘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언니, 내 남자친구 어때? 괜찮아 보여? 좋은 사람 같아. 잘 만나봐. 진짜? 그럼 이 사람 계속 만나도 돼? 다 큰 성인이 만나겠다는데 내 허락이 뭐가 중요해? 알아서 하는 거지. 그게 왜 안 중요해? 나한테는 언니의 인정이 진짜 중요한데. 아무튼 알았어. 언니가 괜찮다고 했으니까 내가 남자친구 잘 만나볼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며 좋아하는 동생을 보니까 마음이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이제 동생에게 저 말고 의지할 사람이 생겼다는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은 그랬지만 동생의 행복한 인생을 누구보다 더 바랬던 저는 두 사람을 진심으로 응원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동생은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았고 곧 재부모님과 상견례를 하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덜컥 걱정부터 되더라고요. 동생에게는 상견례에 참석할 가족이라고는 언니인 저밖에 없잖아요. 괜히 그런 부분이 흠이라도 잡힐까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하지만 동생은 그런 제 걱정을 알고 있다는 듯 절 안심시켰어요. 언니, 괜히 신경 쓸 필요 없어. 이미 남자친구 부모님도 내 사정 다 알고 계셔. 내가 자라온 환경이 부모님의 손길을 받기 힘든 상황이었고, 거의 언니 손에 컸다는 사실도 다 말씀드렸어. 그러니까 기죽을 필요 없어, 언니. 기가 죽긴 누가 죽었다 그래? 우리 동생처럼 예쁘고 착한 애를 며느리로 들이게 된 그 집이 완전 복 잡은 건데. 동생이 말이 맞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집안이라도 괜히 제가 주눅들 필요는 없죠. 제가 동생을 어떻게 키웠는데요. 억만금을 줘도 바꾸지 않을 소중한 동생입니다. 그런 당당한 마음으로 상견례 자리에 나가게 됐어요. 다행히 예비 사돈들께서는 참 온화하시더라고요. 성희가 참 울긋불긋 어여쁩니다. 어떻게 동생을 이렇게 돌보고 키웠는지 참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아직 부족한 게 많은 동생입니다. 눈에 차지 않으셔도 모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요, 걱정 마세요. 제가 친딸처럼 잘 데리고 있겠습니다. 딸을 시집 보내는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일까요? 착한 남편을 만나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가는 동생이 참 기특하고 대견스럽더군요. 이젠 남편과 시부모님에게 사랑을 듬뿍 받으며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살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참 이상합니다.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헛헛하더라고요. 그 긴 세월 동안 혼신을 다해 동생을 챙기며 살았지만 동생의 존재는 제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던 겁니다. 그런 동생이 이제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소금에 절인 것처럼 아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동생의 결혼식 날짜가 잡히고 눈 깜빡할 사이에 그날이 다가오더군요. 결혼식 전날 밤 동생과 마지막 밤을 보내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성희야, 이거 받아. 어? 통장 아니야? 웬 통장? 너 시집 갈 때 주려고 언니가 그동안 모아온 거야. 사돈집이 너무 부잣집이라서 겨우 이거 가지고는 티도 나지 않겠지만 그래도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어. 아, 됐어. 언니 쓸 돈도 없으면서 왜 나한테 돈을 줘? 그냥 언니가 가지고 있어. 응. 성희야, 너한테 이거라도 해주지 않으면 언니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래. 너도 알지. 언니가 너 챙기는 게 유일한 낙이라는 거. 그러니까 아무 소리 말고 받아. 마음 같아선 더 많이 해주고 싶은데 이것밖에 안 돼서 미안해. 그게 무슨 소리야? 난 언니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기도 미안해. 언니는 오직 날 위해 언니 인생 다 쏟아부었잖아. 엄마는 자기 인생 살려고 자식을 버렸고 아빠는 술만 마시다 세상을 떠났는데 언니는 끝까지 날 지켜줬잖아.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해야 할까? 언니, 정말 고마워.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건 다 네가 있어서였어. 어쩌면 내가 널 돌본 게 아니라 네가 날 지켜준 것일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나한테 고마울 필요 없어. 내 행복이 바로 내 행복이니까. 언니, 우리 자매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베개짓이 다 젖도록 눈물을 흘렸네요. 엄마가 집을 나갈 때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던 저였는데요. 참 창피한 일이지만 동생이 시집을 가는 날, 세상 서럽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동생이 남부럽지 않은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갔기 때문에 마음 놓고 울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동생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생 결혼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전부 사돈집에서 부담하기로 하셨다 합니다. 예식 비용은 물론이고 혼수도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다더군요. 우리의 형편을 고려한 배려였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하시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너무 부담을 느낀 동생도 극구 사양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사돈 어른들은 꼭 그렇게 해주고 싶다며 저희 집의 금전적인 부담을 조금도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제부의 집안은 저희 집이랑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부잣집이었어요. 동생의 시아버지는 유명 병원의 원장님이셨고 시어머니는 서울 중심가에서 미술관을 운영하셨죠. 그게 아니더라도 원래 가문 대대로 잘 살았기 때문에 재벌집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부잣집이라고 하면 편견을 갖고 보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동생의 시부모님은 겸손하기가 이를 데 없었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배려심이 넘치시더라고요. 사실 제부도 제복지만 시부모님의 성격도 더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부잣집이지만 동생 결혼식에 너무 민폐를 끼친 것 같아서 따로 전화를 드렸어요. 하지만 사돈 사모님은 감사 인사를 드리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식 같은 동생을 시집 보내는 사돈 처녀의 마음이 얼마나 허하겠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이런 배려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이제 제 며느리가 된 성이 정말 아끼고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금쪽 같은 동생을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제게 해주시는 말씀 하나만 들어봐도 얼마나 배려심이 넘치는지 아시겠죠. 이런 시부모님이라면 안심하고 동생을 맡겨도 될 것 같았습니다. 동생은 신혼을 시댁에서 시작하기로 결정했어요. 동생은 제부와 함께 같은 병원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병원과 가까운 시댁에서 출퇴근하는 게 훨씬 낫겠다고 판단한 거였죠. 그리고 시댁 본가가 워낙 커서 시부모님과 생활 공간을 분리해서 살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었네요. 사실 제 마음 같아선 따로 분가를 해서 살길 바랬지만 동생이 결정한 일을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순 없으니까요. 전 그저 동생 부부가 부모님과 아무 트러블 없이 잘 살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런 제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고요. 동생은 시부모님이 너무 잘해준다며 참 행복하다는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댁엔 가사도 우미분이 둘이나 계셔서 살림 신경 쓰지 않고 병원 일에만 열중할 수 있다고 자랑까지 하는 겁니다. 동생의 말에 저도 기분이 참 좋았어요. 내 귀한 동생이 시부모님에게 이쁨 받으며 시집살이는커녕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산다는데 좋지 않을 리가 있겠어요. 전 그렇게 동생에 대한 근심을 조금씩 지우며 동생의 빈자리에 적응하고 있었네요. 동생이 시댁으로 들어간 지 한 6개월쯤 지났을 겁니다. 동생이 제게 전화를 걸어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언니, 돌아오는 주말에 우리 집에 놀러와.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시댁 어르신들 계시는데 내가 거기를 어떻게 놀러가? 이번 주말에 아버님, 어머님 다 안 계셔. 제주도에 세미나가 있어서 두 분 다 거기 가셔. 그리고 남편도 주말에 당직 근무야. 그래? 그럼 그럴까? 마침 동생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던 차였습니다. 딱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동생이 사는 집으로 구경을 가게 됐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입이 쩍 벌어지더군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대궐 같은 주택이 펼쳐져 있는데 그런 집은 난생 처음 들어가 보는 것이었어요. 언니 어서 들어와. 성희야. 근데 진짜 크다. 그치? 나도 처음엔 적응이 안 돼서 길도 잃어버리고 그랬다니까. 그런데 지금은 또 적응돼서 그렇게 넓은 것 같지도 않아. 아휴, 우리가 살던 집이랑 비교하면 엄청난데. 동생과 함께 넋을 놓고 집 이곳저곳을 구경했습니다. 이런 집에서 동생이 산다고 하니까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구경을 마치고 난 후 소파에 앉았는데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퇴근을 한다며 동생에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작은 사모님, 전 이만 퇴근해요. 장흥댁은 거의 다 왔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가 퇴근을 하고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아주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가사 도우미가 2명이라던데 교대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출근한 아주머니가 저희에게 인사를 하는데 전 그 아주머니 얼굴을 보고 얼어붙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작은 사모님, 저 출근했어요. 네, 어서 오세요. 아, 여긴 저희 언니예요. 아, 그러시구나. 알겠어요. 저 먹을 것 좀 내놓을게요. 누가 봐도 당황한 표정으로 황급히 주방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저는 그 얼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저희 자매를 모질게 버린 엄마가 틀림없었어요. 성희야, 금방 주방에 들어간 아주머니의 이름이 뭐니? 이름? 글쎄, 이름까지는 모르겠고, 그냥 장흥댁 아주머니라고 부르는데, 근데 왜? 아는 분이야? 아니, 아는 사람은 아니고, 내가 알던 사람이랑 비슷하게 생겨서. 그래? 이름 물어볼까? 아, 아니야. 됐어. 순간 동생에게 우리 엄마 같단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엔 제 머릿속이 너무나 혼란스러웠거든요. 왜 가출한 엄마가 15년이 지난 지금의 동생 곁에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동생은 너무 어릴 적이라서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 아니었어요. 전 엄마의 얼굴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죠. 그래도 제가 착각을 했을 수도 있단 생각에 다시 그 아주머니 얼굴을 확인해 봤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과일 접시를 내온 아주머니를 본 순간 저는 엄마가 확실하다는 사실을 100%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확신이 들자 저도 모르게 그 아주머니에게 외치고 말았어요. 엄마. 네? 엄마 맞잖아. 엄마가 왜 여기 있어?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전 여기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왜 여기 있는 거냐고. 15년 전 우리 버린 엄마 맞잖아. 이 아가씨가 왜 이러실까? 죄송한데 전 평생 자식 없이 살았어요. 애를 낳은 적이 없다고요. 그런 제가 그쪽 엄마 일리가 있겠어요? 엄마가 딱 잡아떼며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제 돌발 행동에 놀란 동생이 제 등을 찰싹 때리며 이러더라고요. 어머, 언니, 갑자기 왜 이래? 왜 장흥댁 아주머니한테 엄마라 그래? 이분이 엄마랑 닮았어. 아니, 엄마가 확실해. 우리 버린 엄마가 확실하다고. 김동자 씨, 이름 김동자 씨 맞죠? 아니야. 언니, 정말 왜 이래? 그럴 리가 없잖아. 놀란 동생이 펄펄 뛰는 겁니다. 기억도 나질 않는 엄마가 장흥댁 아주머니라고 주장하니까 황당할 수밖에요. 하지만 전 엄마의 얼굴을 또렷이 기억하는걸요.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지갑을 꺼내더니 제게 주민등록증을 내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가씨가 뭘 단단히 착각한 모양이에요. 제 이름은 김동자가 아니라 유남이입니다. 정말이었어요. 주민등록증에는 엄마의 이름이 아닌 유남이라고 선명히 찍혀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순간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거봐 언니, 장흥댁 아주머니가 엄마일 리가 없잖아. 하도 옛날이라 나도 엄마 얼굴이 어렴풋하긴 한데 자는데 아주머니랑 비슷하지만 진짜 우리 엄마 아니야. 아, 놀래라. 동생이 고개까지 흔들며 가슴을 쓸어내리더군요. 하지만 정말 이상했습니다. 엄마의 얼굴, 음성 정말 똑같았거든요. 물론 주민등록상의 이름은 달랐지만 전 완벽히 의심을 거두진 않았어요. 이름은 개명으로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일단은 제가 오해를 한 것으로 그 소동은 일단락이 됐고, 전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동생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갈 시간이 돼서 동생과 인사를 한 후 그 집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바로 지하철역으로 가지 않고 잠시 그 집 앞에서 서성거렸어요. 분명 그 집에서 엄마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제 예상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나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가 후다닥 대문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돌리며 두리번거리고 있는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여기 있어요. 제 목소리에 깜짝 놀란 엄마가 체념했다는 듯 주춤거리며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희정아, 거봐, 엄마 맞잖아. 누굴 속이려고 해? 엄마가 나 쫓아 나올 줄 알았지. 어디 한번 설명해봐요.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미안하다, 희정아. 난 네가 여기 올 줄은 꿈에도 모르고. 그게 중요해요? 우리 버리고 딴 남자한테 갈 땐 언제고 왜 15년 만에 우리 앞에 나타났냐고요. 그땐 내가 정신이 나갔어. 나 살자고 자식 버리고 가는 게 아닌데. 희정아, 내가 잘못했다. 이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는 제 앞에서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자식 버린 년이 낯짝도 두꺼운 짓을 했다며 자신을 자책했죠. 내가 하도 성희가 보고 싶어서 이 집에 가사 도우미로 들어왔어. 여기서 일하면 우리 성희 밥도 챙겨줄 수 있고 빨래도 해줄 수 있잖아. 그래서 그랬어. 그러니까 희정아, 제발 부탁인데 그냥 성희한텐 비밀로 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해서라도 엄마 노릇 하고 싶어서 그래. 어? 엄마는 손가락 빌며 저한테 읍소를 하더군요. 우리 자매를 버리고 집을 나갔던 엄마는 새 살림을 차리고 개명까지 하고 살았다네요. 하지만 다시 만난 남자 역시 아버지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또 수년 만에 헤어져 사셨다더군요. 다시 저희에게 되돌아오고 싶었지만 그땐 시간이 너무 흐른 뒤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또 세월을 흘려보냈고 병원에서 청소 일을 하다가 의사가 된 동생을 보게 된 것이었죠. 그때부터 동생이 어떻게 사는지 지켜보았고 결국 결혼을 해서 시댁에 들어와 살게 된 것까지 알게 됐다는군요. 그리고 좀 더 동생 곁에 있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가사 도우미로 취직까지 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나도 엄마잖니. 나라고 왜 자식이 보고 싶지 않았겠어. 죄가 많아서 선뜻 나설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성희 주변을 맴돌고 있었어. 그러니까 희정아, 엄마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이렇게라도 자식 챙겨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면 안 될까? 그런 엄마의 말에 불쑥 화가 났습니다. 이제 와서 엄마 노릇한다는 것도 우스웠고 엄마 때문에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제 인생이 어땠는지 궁금해하지도 않는 엄마가 미웠어요. 그럼 나는 안 보고 싶었어요? 성희만 엄마 자식이고 난 엄마 자식 아니야? 엄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진 아냐고요. 제가 그렇게 성을 내자 엄마가 당황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아빠가 말해주지 않았니? 나는 희정이 널 낳은 게 아니야. 네가 2살 때 네 아버지랑 재혼해서 널 키운 거라고.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누군가 망치로 머리를 때리는 것 같더라고요. 여태껏 제가 알던 엄마가 친모가 아니라니요. 하지만 몇 번을 확인해봐도 엄마는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술병 때문에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는 끝까지 이 사실을 말해주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마음이 통하는 노총각과 연애를 하고 있어요. 제부처럼 선하고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죠. 이제는 조금씩 제 인생도 챙겨보려고 합니다. 제가 동생의 행복을 제 행복처럼 여겼던 것처럼 제가 행복한 모습도 동생에겐 기쁨일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무척 단단하고 강한 사람이라 믿었거든요. 날 떠난 엄마는 이미 다 잊었고 내게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엄마가 제 친엄마가 아니란 말을 듣자 그렇게 서럽고 슬플 수가 없더라고요. 동생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가 내 존재를 알게 됐고 장흥댁이란 이름으로 내 곁을 맴돌았다고요. 그리고 알고 보니 엄마는 제 친모도 아니었다고요. 동생은 깜짝 놀라며 엄마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그 자리에서 내쫓아버렸어요. 시부모님께도 모든 걸 알렸고 장흥댁이 다시는 이 집 근처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더군요. 그 일로 동생의 시댁은 한동안 시끄러웠습니다. 엄마는 결국 동생의 손에 쫓겨나듯 집을 떠나야 했죠. 동생의 그런 반응은 저도 예상 못한 거였어요. 하지만 동생은 자신에게 부모는 저뿐이라며 엄마란 존재는 머릿속에서 지운 지 오래라고 했습니다. 모든 걸 잃은 기분이던 제게 그 말은 적잖은 위로가 되었어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왜 엄마가 동생만 그리워했는지 말이에요. 모든 진실을 알고 나니 세상에 저 혼자만 남겨진 것 같았어요. 지금도 저희 자매는 엄마와 연락하지 않고 지냅니다. 엄마의 모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미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확신할 순 없어요. 엄마가 생애 마지막을 앞두었을 때는 동생과 함께 찾아가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엄마가 제 생모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동생 보살피느라 정말 고생했다고, 정말 장하다고 말이에요. 거기까지 바라는 건 제 욕심일까요? 긴 제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